북한에서 조국의 얼굴로 불리며 최고의 대우를 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뛰어난 여성들만 선발된다는 응원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단 2주간의 해외 파견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고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응원단에 선발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15년 봄, 평양예술대학 무용과 3학년이었던 저는 갑자기 학교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낯선 간부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 축하하오. 조국의 얼굴이 될 기회를 얻었소. 응원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글자가 갖는 무게가 남다릅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뛰어난 여성들만 선발된다고 했어요.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미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3대가 깨끗해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성의 기계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어머니가 인민반장을 맡고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양으로 올라오던 날 어머니가 싸주신 평성 만두를 꼭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고향 떠나는 게 처음이라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저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모란봉구역에 있는 응원단 숙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숨막히는 통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하루 종일 춤 연습과 노래 연습, 그리고 끝없는 사상 교육. 편지 한 통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전화 한 통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조국의 얼굴이다. 너희 하나하나가 곧 조선이다.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로봇처럼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웃어야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순이를 만났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박순이. 저보다 1살 어렸지만 눈빛이 참 맑은 아이였어요. 밤마다 몰래 이불 속에서 고향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청진 감자떡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평성 만두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왜 밖에 나가면 항상 누군가 따라다닐까? 이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문의 답을 찾게 된 건 2018년 평창에서였습니다. 2018년 2월, 저희는 남조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 응원단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지옥 같은 곳이었거든요. 지도원 선생님은 출발 전에 몇 번이고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남조선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꿰어내려 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데 인천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넓은 건물,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람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났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 옷차림도 화려했고 무엇보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이야?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조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를 적대국에서 온 사람들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북녘 딸들. 많이 춥지? 이거 먹어. 할머니께서 저희 손에 따뜻한 호빵을 쥐어주셨습니다. 감시원이 눈을 부라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핏줄인데 이것도 못 주겠니? 건강해야 한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그들은 우리에게 밥을 먹였는지 걱정하고 춥지 않은지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트에 들렀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갖 과일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평양 간부들도 쉽게 못 먹는 것들이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순이와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하지만 한번 열린 눈은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간의 평창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남녘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해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돌아온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 인사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지하였어요. 한 명씩 불려 들어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 누구와 이야기했나? 무슨 물건을 받았나? 혹시 도망칠 생각은 안 했나?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주신 호빵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 보였다고. 하지만 눈빛까지 속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신문관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영미 동무, 눈이 흐려졌구만. 남조선 물이 들었어. 그 뒤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따라다녔어요. 숙소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누가 보위부에 보고할지 모르니까요. 순이와는 눈빛으로만 소통했습니다. 말로 하면 위험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평창에 다녀왔던 동료 미향이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정치 범수용소로요. 죄목은 반동사상 유포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미향이가 다른 동료에게 남조선 마트에 물건이 정말 많더라라고 했다가 보고당한 거였어요. 고작 그 한마디에 수용소행이라니. 무서웠습니다. 제가 순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응원단 해체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희처럼 사상이 오염된 단원들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조국의 얼굴에서 감시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으로 추방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탄광이나 농촌으로 보내져 평생 감시받으며 살게 될 거라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괜히 연락했다가 부모님까지 위험해질까봐. 평성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딸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 생각에 밤새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눈이 빛났어요. 영미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미향이처럼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입 밖에 꺼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2019년 가을, 저희는 결국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평안남도의 한방직 공장으로, 순이는 함경북도 농촌으로 배치받았어요. 헤어지기 전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이야,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그래. 평창에서 본 거 잊을 수가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함께 떠나자고.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방직 공장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배급은 강냉이 주기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장마당에서 몰래 귀동냥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연결이 되었어요. 중국 쪽으로 빠지는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랐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순이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편지가 검열에 걸리면 둘 다 끝장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순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농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2020년 초겨울 두만강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몰래 평성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꼿꼿하셨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불효자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모셔갈게요. 그때까지만 건강하세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응원단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산소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딸이 이제 떠납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흙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1월 저는 고향을 등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만강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2020년 11월의 어느 밤 두만강 언덕에서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순이는 농촌 생활에 시달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왔구나. 응, 왔어.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손목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경비대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움직여야 해. 두만강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는 얼음이고 가운데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얼음 위로 최대한 가다가 물이 나오면 걸어서 건너야 해. 물이 허리까지 찰 거야. 소리 지르면 안 돼. 순이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꼭 살아서 건너자. 응, 꼭.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데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조심조심 걸었어요. 한 발, 두 발.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비대 손전등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다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살았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어요. 빨리. 우리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11월의 두만강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이 무릎을 지나고 허벅지를 지나고 허리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나 못 가겠어. 저는 순이를 끌어안고 끌다시피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눈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강둑에 기어올라가 쓰러졌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얼어가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미 언니, 우리 해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자유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중국 지린성의 한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의 창고에 숨겨졌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된다고요. 북송. 그 말만 들어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 확실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중국 전역이 봉쇄되고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검문소가 생겼어요. 외지인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우리는 창고 안에서 숨죽이며 지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 좋은 분이 계셨어요. 70이 넘은 조선족 할머니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들. 같은 피부치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할머니는 몰래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그 맛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북에서도 강을 건너면서도 굶었던 우리에게 그 밥 한 그릇은 생명줄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 비용이 더 들었어요. 할머니의 소개로 근처 식당에서 몰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창고에 숨고 순이는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렸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탈북자가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이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참자. 돈 모이면 갈 수 있어.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순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을 때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조선족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꽉 잡으셨어요. 꼭 살아서 한국 가거라.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2021년 2월,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김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눈빛이 참 따뜻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루트가 복잡했어요. 대부분 밤에 이동했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걸어서도 갔어요. 며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라오스 밀림을 걸어서 넘을 때였습니다. 산길을 이틀 동안 걸어야 했어요. 가파른 오르막에 돌부리가 많았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어요. 순이는 저보다 체력이 약했습니다. 첫째 날 밤 순이가 주저앉았어요. 언니, 나 못 가겠어. 나 두고 먼저 가. 저는 순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두만강도 같이 건넜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해. 김 목사님이 순이를 업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기서 멈추면 다 끝이에요. 목사님도 힘드셨을 텐데 내색 하나 안 하시고 순이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그날 밤 밀림 속에서 쪽잠을 잤어요. 모기가 엄청났고 이상한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튿날 오후, 드디어 밀림을 빠져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이 보였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프놈펜으로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기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평창에서 보았던 그 깃발.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순이와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김 목사님이 우리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다 됐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나날들, 밀림에서의 사투.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눈앞에 있구나. 2021년 4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평창에서 보았던 그 나라, 그토록 오고 싶었던 그 나라에 제가 서 있다니. 순이와 손을 잡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환한 조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이 정부 욕을 하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절에도 안 잡혀가? 순이가 물었어요. 응, 여기는 그래도 돼.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세상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평성 고향 사진을 검색하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건강하실까? 전화 한 통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니까요. 지금 저와 순이는 서울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화다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가끔 탈북민 후배들이 찾아오면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요.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버텨. 여기까지 오면 다 잘 될 거야. 요즘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언젠가 꼭 어머니를 모셔올 거예요.
통일을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모셔와야죠. 그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 손잡고 한강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한테 딸이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밤에 두만강 꿈을 꿔요. 얼어붙은 강물, 경비대 손전 등 순이와 잡았던 손.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유.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북에서는 몰랐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지금 누리고 계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녘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